어두운 길거리, 찢어진 옷을 입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한 소년의 모습. 이 아이는 오늘도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쓰레기통에서 남은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아이가 MIT 교수로 임명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재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갓난아기였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저의 한국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셨다고 들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한국에서의 추억도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뒤 저는 한백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양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양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왔다며 김치를 직접 만들어 주려 애쓰셨고, 양아버지는 제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이곳이 제 가족이며 저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 양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집안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고 양부모님은 사소한 일에도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혼을 했고 저는 양아버지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이혼 후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저를 향한 태도도 변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제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음식이라도 찾아야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만 같았고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제 몸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레스토랑 뒤편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누군가 먹다 남긴 음식이라도 제겐 소중한 한 끼였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행운이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 번은 패스트푸드점 뒤편에서 버려진 햄버거를 찾으려다 직원에게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저는 더러운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이 없는 밤에만 조용히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서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공원 벤치에서 자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얼어붙은 바닥에서 자면 아침에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펴지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은 제게 유일하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밖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도서관 안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누구도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책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죠. 처음 도서관을 찾았을 때 저는 주로 구석진 자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수학책을 펼쳐 보게 되었고 저는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공식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단순히 숫자들을 따라가며 계산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수학이 마치 퍼즐을 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식과 숫자들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마치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수학은 공평해. 누구에게나 똑같은 답을 주니까. 길거리에서는 제 존재가 하찮아 보였지만 숫자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고 그 감각이 저를 조금씩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저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서 저는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로켓을 만드는 법,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도서관은 낮 동안에는 제게 안식처가 되었지만 문이 닫히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밤을 어떻게든 버텨야 했고 다시 내일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처음 봤을 때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여기서 자주 보는 얼굴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저는 그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꽤 들어 보였지만 단정한 정장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 이해하고 있나?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미적분 공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미분 공식인데요. 여기에서 변수를 이렇게 바꾸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칠판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공식을 정리하고 계산을 끝냈을 때 그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군. 자네, 어디서 배운 건가?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책에서요. 학교는 다니지 않지만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꽤 특별한 재능을 가졌군. 그때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는 제 가슴 속 깊이 박혔습니다. 특별한 재능?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는 동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의 말은 마치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듯 들렸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재윤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로버트 교수라고 하네. MIT에서 수학을 가르쳤었지. 그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MIT, 그 이름을 저는 책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 천재들만 간다는 곳, 그런 곳에서 가르쳤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서 제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네, 시간이 된다면 내게 다시 문제를 몇 개 풀어줄 수 있겠나? 저는 망설였지만 어차피 갈 곳도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로버트 교수와 함께 몇 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는 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그는 제게 질문을 던졌고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 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짐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로버트 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윤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저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내 공부를 도와주고 싶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도 MIT 교수였던 사람이 저를 돕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교수와 함께 도서관을 나서며 저는 현실감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나는 노숙자다. 매일 밤 벤치에서 자고 배고픔을 참아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MIT 교수였던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했다.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 느껴본 집이라는 공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작은 게스트룸을 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깨끗한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왜 돕는 걸까? 그동안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왔습니다. 길에서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걸까? 로버트 교수는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내 상황과 비슷한 학생을 도운 적이 있었네. 그는 지금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었지. 난 내 안에서도 같은 가능성을 본다네. 그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누군가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내 피부를 감싸는 순간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길거리에서 살던 동안 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잃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끗한 옷, 따뜻한 음식, 그리고 쫓겨날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착각은 아닐까? 나는 온몸에 힘을 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이 기회가 진짜라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날부터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제게 기초 교육부터 다시 밟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어, 과학, 수학, 심지어 역사까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정식으로 배우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읽고 외우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거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재윤아, 내가 거리에서 살아남았던 끈기를 공부에도 적용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숙자로 살면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방법을 찾고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다시 도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도 다를 게 없지 않을까? 나는 점점 공부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학은 나에게 가장 익숙한 분야였습니다. 숫자와 공식은 나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숙자든 학교를 다니지 않았든 정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로버트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재윤아, 내가 이곳에서 계속 머물려면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하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신분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어.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는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한다니.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로버트 교수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줄 방법을 찾아보겠네. 그의 말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교수님은 나를 정식으로 보호자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나는 법적으로도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달 뒤 로버트 교수는 나에게 GED 미국 고졸 검정고시를 보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넌 이미 해낼 준비가 되어 있어. 믿어보게. 그 말을 듣고 나는 두려운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만점.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내가? 로버트 교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축하하네, 재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 그는 책상 위에 MIT 입학 지원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MIT에 도전해보자. 나는 MIT라는 단어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리에서 살던 내가 MIT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교수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깨달았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나를 믿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MIT 입학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MIT 입학. 그 단어가 내 눈앞에 놓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을 버티는 게 목표였고 내일이 올지도 몰랐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MIT에 지원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MIT 같은 곳에 갈 수 없는 사람 아닐까요? 나는 속내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독학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명문 고등학교 출신도 아니었다. MIT는 그야말로 천재들만 가는 곳 아닌가? 하지만 로버트 교수님은 단호했습니다. 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넌 이미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껏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노숙자에서 지휘들을 만점으로 통과했고 정규 교육 없이 수학을 독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MIT 교수가 나를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MIT에 도전하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MIT 지원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MIT 입학을 목표로 더욱 치열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MIT 입학은 단순히 시험 점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SAT와 AP 과목을 공부해야 했고 에세이도 작성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추천서였습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나는 공식적인 추천서를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교수님이 직접 내 추천서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MIT 교수였다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군.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MIT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그의 추천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공부했고 틈틈이 논문을 읽으며 수학과 공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MIT에 입학 에세이를 쓸 때 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까? 그때 로버트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재윤아,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써. MIT는 단순히 뛰어난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세상을 바꿀 사람을 원하지. 나는 깊이 고민한 끝에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나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통해 희망을 찾았고 지금은 MIT에서 공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내 삶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MIT 지원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었습니다. MIT 지원서를 제출한 후 나는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에서 살던 내가 MIT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하지만 로버트 교수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해온 걸 보면 MIT가 널 거절할 이유가 없지. 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MIT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배움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MIT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MIT에 합격하셨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MIT 합격? 나는 몇 번이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 이름이 맞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윤아, 내가 해냈구나. 하지만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MIT에 입학한 이후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MIT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모두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일부는 이미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노숙자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나는 예상보다 더 큰 벽을 느꼈습니다. 내가 독학으로 공부해온 실력은 MIT 수준에서는 기본에 불과했습니다. 강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나는 버벅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친절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길거리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저 애가 MIT에 어떻게 들어왔대? 입양하였다가 버려졌다던데 특별 전형 같은 걸로 들어온 거 아냐? 나는 MIT에 합격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노숙자였던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수학 강의실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나는 팀원들에게 내 아이디어를 설명했지만 그들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풀면 비효율적이야. 어차피 내가 뭘 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팀원 중 한 명이 내게 대놓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넌 그냥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냐?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나는 MIT에 올 자격이 없는 걸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잘못된 걸까?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MIT가 내게는 너무나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로버트 교수님이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윤아, 무슨 일 있나?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MIT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조용히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MIT에 왔는지 다시 생각해봐. 넌 운으로 여기 온 게 아니야. 넌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교수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정말 MIT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나는 교수님의 말을 곱씹으며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MIT에 온 것이 내 실력이 아닌 운 때문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살다가 특별한 기회를 얻었을 뿐이지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로 증명해 보이자. 나는 스스로에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MIT에서 첫 번째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내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교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어려운 개념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틈틈이 문제를 풀었고 강의 자료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시험 당일, 시험지가 배포되었고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하자.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 된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푼 뒤 나는 시험지를 제출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MIT 학생인지 이제 결과가 말해주겠지.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성적을 확인했습니다. 99점. MIT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점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오고 며칠 뒤 이전에 나를 무시하던 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던 거 미안해.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를 증명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MIT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케이스로 입학한 학생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은 MIT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기회를 나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MIT에서 교수로 임용된 후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연구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나를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길에서 잠들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누군가는 여전히 거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MIT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칠 때 누군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기억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믿어줄 차례였습니다. MIT 교수로서 받은 첫 월급. 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지하철을 타고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셔츠, 단정한 정장, 가방 안에는 수업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과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곳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벤치에는 몇 명의 노숙자들이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담요를 덮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을 외면했으니까. 나는 한 명의 노숙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따뜻한 음식입니다. 그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주저하며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여러분과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공원에서 자고 배고픔을 참았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는 걸 경험했죠. 그제야 몇몇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믿어주었고 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MIT에서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MIT 교수라는 단어는 너무나 먼 이야기일 테니까.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이곳에서 살았고 나 또한 이 공원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버텼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노숙 청소년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수학이든 공학이든 기초교육이든 무엇이든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종이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믿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공원을 떠났습니다. 무료 교육 프로그램의 시작.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타인을 믿지 않습니다. 나 또한 그랬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게 진짜일까 의심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접 공원을 찾아가 다시 이야기를 했고 지역 쉼터에 홍보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처음으로 한 명의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학교를 너무 오래 쉬었어요. 가능할까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한 명씩 찾아오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노숙 청소년들이었지만 점차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MIT에서 강의하는 것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누구보다 더 간절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몇 년 전에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기회를 잡고 싶다. 하지만 방법을 모른다.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첫 번째 학생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도움을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노숙자에서 MIT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준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